교재 24쪽에서 진행이 되는 거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것을 볼 겁니다. 근데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들어온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좀 빠져있는 친구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을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 일정 성분비 그냥 가볍게 정리 정도만 해놓고 일정 성분비 기체 반응의 법칙을 그래서 화학 파트를 빨리 마무리 짓고 그 뒤쪽에 있는 화학 반응과 열 출입은 여기랑 연결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따로 독자적인 단원이라서 빼놓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시험을 타겟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명호 중에 들어와가지고 빨리 기권을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 30분 정도만에 기체 반응의 법칙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있는 기권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이 얘는 아마 내가 이게 딱 그 시험 보는 주 있잖아. 시험 보는 주. 근데 보면은 빨리 들어와. 보면은 시험 안 보는 친구들이 있지. 시험 안 보는 친구들이 시험 보는 주에 와서 나랑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조금 찐득하게 할 거야. 왜냐면은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이 화학 반응식이랑 같이 좀 되게 깊이 있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좀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좀 가볍게 짚고 넘어갈 거고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되는 친구들은 일단 시험 봐야 되는 수준까지만 정리해놓고 시험 안 보는 친구들은 이제 너네들 시험 보는 딱 기간 동안에는 학원을 뭐 쉴 수 있겠지만 요 기간에 수업할 수 있으니까 아마 스케줄이 나오는 수업을 그냥 할 거니까 얘네들 시험 보고 있을 동안에 기체 반응의 법칙을 심화로 좀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어려운 내용은 사실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앞쪽에서 했던 화학 반응의 법칙들은 질량 보존의 법칙 이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질량은 보존된다는 거. 일정 성분비 법칙, 일정한 성분의 비로 반응한다는 건데 그때 당시 옛날에 일정 성분비 법칙을 진행을 할 때는 질량 베이스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일정한 질량의 비로 반응한다라는 게 일정 성분비 법칙인 거고요.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은 누가 등장을 하냐? 기체가 등장을 해. 근데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를 하나 좀 들어가긴 해볼게. 자, 우리가 기체를 인식을 할 때 기체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아마 계속해서 화학 파트 하면서 진행을 했던 건데 고체나 액체와 다르게 기체는 입자와 입자 간의 공간이 포인트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고체의 경우에는 이미지가 이제 고체 같은 경우에 이미지를 가질 때 이런 이미지로 가지게 될 거고요. 고체의 경우에는 액체는 약간 떨어진 요 정도 이미지를 가진다는 거는 몇 번 얘기를 했었잖아. 그리고 다시 한번 고체고요. 액체입니다. 그리고 기체가 되면 이것보다 입자 간의 거리가 더 멀어진 게 기체의 상태라고 우리가 부를 텐데 뭐 교과서나 그림상에서는 뭐 한 여기에다가 뭐 저쪽에 그려놓고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거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1000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체나 액체 레벨에서 1m가 기체 레벨로 가게 되면 1km가 되고 여기서 1km면 어디 정도지? 1km면은 그래 내가 여기서 막 지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1km가 막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 보통 한 개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게 200m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20cm만 요 정도 될 거잖아. 그러니까 액체들 사이의 거리가 요 정도 되면은 이만큼 거리를 기체 사이가 가려면 학교 운동장 한 바퀴를 돌아야 돼. 그러니까 스케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는 입자들이 중요하다면 기체가 되면은 입자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게 돼. 그럼 뭐가 중요하냐?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중요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체를 다루면서 자,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기는 하는데 일단은 이제 가능하면은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는 공식 명칭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화학 1에 올라가게 되면은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게 있어.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가 사람 이름이에요.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인데 이 사람이 제시했던 게 어떤 거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여기서 온도와 압력이 언급이 되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보일의 법칙이랑 샤를의 법칙이라는 걸 배우잖아. 보일의 법칙은 압력에 따라서 기체 분자 부피의 변화. 보일의 법칙이 압력에 따라서 기체 분자 부피가 변화하는 거.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온도에 따라서 기체 분자의 부피가 변화하는 건데 그 기체 분자의 부피가 변화하는 거를 배제하는 거지.
그래서 온도랑 압력이 일정해. 온도랑 압력이 기체 분자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아니야. 얘네를 일정하다고 했을 때 기체의 부피가 요런 기호 써도 괜찮나? 수학에서 좀 본 적 있나? 요 기호가 비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보면은 정비례, 반비례, 뭐 중학교 1학년 때 함수 2학년 때, 1학년 때 한파에서 어쨌든 함수 처음 하면서 배우잖아. 정비례는 내가 증가하면은 내가 2배가 되면은 x값이 2배가 되면 y값이 2배가 되는 게 정비례. 반비례는 x값이 2배가 되고 y값이 2분의 1이 되는 게 반비례잖아. 그러니까 기체의 부피랑 그 다음에 기체 분자의 수가 서로 비례한다라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박스상에서 기체 분자들을 넣어놓는단 말이야. 그럼 수소가 한 부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스를 내가 2개를 그려볼 거야. 그러면은 두 부피가 있으면은 한 부피에 있는 거는 1개라고 처리를 하고 두 부피에 있는 거는 2개라고 앞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몇 개인지가 뽑혀서 나왔고 이 부피를 가지고 분자들의 숫자가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지금 안 들어가서 일단 할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 하나를 만들면 이렇게 생긴 화학 반응식이 있었어. 두 개의 H2가 O2랑 만나서 두 개의 H2O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 앞에서 보면서 있었죠.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만나서 수증기가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해? 수소 기체 2개와 산소 기체 1개가 만나서 수증기가 2개가 생긴다. 우리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잖아. 이거를 기체 반응의 법칙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2개짜리는 1개짜리에 비해서 개수가 2배잖아. 그럼 부피도 얼마를 차지할 거야? 2배를 차지할 거잖아.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얘가 이제 2개짜리가 박스 2개, H2가 2박스고요. O2를 한 박스를 넣었더니 H2 수증기가 몇 박스? 2박스가 생겼더라. H2가 2박스가 생겼더라. 두 부피, 한 부피, 두 부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포인트는 기체 분자의 부피를 가지고서 기체들의 개수로 뽑아내겠다라는 겁니다. 요것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화학 반응식 했던 쪽으로 살짝 조금 돌아가긴 합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기체 반응의 법칙은 기체 분자들의 부피 사이에 가장 간단한 정수리가 성립한다라는 건데 걔가 성립하는 이유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아니 기체 분자의 부피가 2배가 되면 개수가 2배니까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했던 그 개수의 비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피의 비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지. 다만 여기에서 액체는 성립을 하지는 않습니다. 액체는 성립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일단은 요 정도 하면은 이론적인 내용은 끝나. 근데 요 기체 반응의 법칙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제 우리가 문제풀이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꽤 머리가 아픈 파트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이제 아까 내가 잠깐 보니까 학교 시험 범위에 아니 왜 이 동네 학교들은 범위를 자꾸 이상하게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오션이 정상인데 경일중은 뒤에서부터 나가더라고. 1학기 범위를 하나도 안 해. 경일중 5단원이랑 6단원 시험 본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일 내가 저녁에 수업 밤 10시까지 하고 가야 돼서 하룻밤 더 자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험 범위에 맞춰가지고 조금 범위 그 일정 조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기체 반응의 법칙은 요 정도까지만 일단 정리를 해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말을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몰라도 상관은 없다고는 생각을 해. 몰라도는 상관이 없는 수준. 왜냐면 얘가 나중에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까지 보고 하는 거잖아. 고등학교 때 기체 반응의 법칙이 엄청 막 중요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다른 거에 묻혀서 이렇게 흐지부지 없어지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혹시 연결해서 적을 수 있으면 앞쪽에다 적어놓고요. 요거까지만 딱 적어놓고 오늘은 메인을 빨리 기권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나는 1단원부터 차근차근 나갈 줄 알았더니 이제 명호나 오션이나 둘 다 2단원을 메인으로 많이 끝나는 2단원은 무조건 들어가는 상황 같거든. 그래서 2단원을 빨리 끝내놓고 나머지를 좀 보던지 할 겁니다.
잠깐만 F 영상을 줄 테니까 거기다가 오늘 필기할 거 적어가지고 오늘 꾸준하게 좀 해놓으세요. 자, 48쪽에는 지구과학 파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파트는 왜 뭐 좀 이상한 거 있어? 지구과학 파트는 공부를 하는 방식이 우리가 계속 방학 기간 동안에는 물리랑 화학 파트 공부를 했었잖아. 물리랑 화학 파트 공부하는 방식이랑 지구과학 파트는 공부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중학생뿐만이 아니라 특히 고등학교 애들이랑 수업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정말 제일 좋은 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암기해야 되는 파트가 물리화학보다는 아무래도 생물이나 지구과학 쪽의 암기의 비중이 좀 더 크기는 하겠죠. 당연하게도.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것은 문제 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을 백지에 쓸 수 있으면 최고야. 너 못하잖아. 그렇게까지는 열심히 안 하잖아. 아직 코앞이 아니냐. 아직 한 달이면 많이 남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막 시험 대비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이게 이번 주에 좀 내가 과학을 조지고 싶다 하면은 수업 시간에 했던 필기 노트를 내가 수업 시간에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을 지금 단계에서 막 설명을 하지는 않거든. 시험에 나오는 애들만 설명을 하니까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를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다가 쓸 수 있어야지 시험 준비가 됐다고 보거든. 그래서 그거를 쓸 수 있으면 최고인데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거 보고 계속 이제 앞에서 했던 게 필기한 거 보면서 풀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원소 주기율표 보면서 풀고 뭐 보면서 풀고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런 것처럼 수업 시간에 필기한 필기 노트를 자꾸 봐야 돼. 알겠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O2에 있는 그림을 보러 오는 거를 싫어합니다. 여기는 내 거가 아니야. 그냥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흘러가는 정보고 내가 내 손글씨로 만들어 오는 필기를 자꾸 반복해서 봐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너네가 모르는 걸 보면은 딱 그 모르는 거 하나만 딱 보고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이제 훑어보잖아. 그래서 나는 너네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우리가 필기를 하는 그 페이지에 단락들이 섹션들이 이렇게 있죠. 내가 칠판 한 판을 기준으로 필기를 시키니까. 그래서 요게 한 덩어리로 너네 머릿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한 덩어리 느낌으로. 그러면 요런 식으로 좀 어떻게 공부 방향을 잡으면은 외우는 거가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는 할만해. 영어 단어 외우는 거가 지겹잖아. 영어 단어 아무 규칙성 없으니까 막 지겨우니까 막 왜 영어 단어장 같은 것도 뭐 이제 뜻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든가 막 이것저것 하는데 그러니까 무작위한 애들을 그냥 랜덤한 친구들을 연관해서 외우는 게 나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한 영역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애들끼리를 보자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해보게 될 거는 기권 파트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너는 3학년이지? 1년 뒤에 이걸로 시험 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범위의 한 50% 확률로 요 기권의 승상 구조가 똑같이 들어가. 아까도 지금 오기 전까지 내가 자료 보냈던 애가 저기 어디지? 우리도 외곽으로 나가서 경기예보 간 애가 있는데 시험을 4월 16일날 본대. 그러니까 보통 이제 4월 한 28일 막 이때 보는데 걔네 4월 16일날 보고 독도 간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급하게 막 시험 일정 잡고 오긴 한 건데 이제 거기도 딱 여기 그 지구 시스템 요 파트가 딱 들어가게 되거든. 기권의 침상 구조가. 자, 우리가 지구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크게 요거는 범위는 아니지만 배경 지식 같은 느낌으로 지구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지구의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붙여. 근데 보통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붙입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을 들으면 좀 어떤 느낌이야? 되게 주먹구구식이야? 아니면은 좀 체계적으로 뭔가가 잡혀있는 느낌이야?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느낌인 거잖아. 그렇잖아. 컴퓨터 같은 거 할 때 시스템을 쓰고요.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애들이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냥 다 제각각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구 시스템을 보통 직권, 기권, 수권, 그 다음에 생물권, 외권 총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곰곰이 뜯어다 보면 얘들아 직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지 않아? 그러니까 교육과정 범위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지각 멘틀 외행 내기 1학년 때 있거든요. 바뀐 교육과정은 아니야. 그건 좀 달라. 기권 지금 3학년 때 배우고 수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씩 학년별로 뜯어서 배웠고 생물권은 알다시피 생물이야.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총칭하는 거고 외권이 우주 파트로 들어가. 그래서 지, 기, 수가 결국에 지구과학 파트에서 메인으로 나누게 되는 애들인 건데 얘네들끼리 서로서로 굉장히 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기권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구에 있는 공기의 층인 이 기권에 대해서 볼 겁니다. 기권의 경우에는요, 먼저 구성하는 요소가 가장 많이 있는 성분은 질소 성분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산소 성분이야. 질소가 78% 정도를 차지하고 산소가 21%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 정도가 B잖아. 요 나머지 1%의 아르곤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막 이런 기타 등등 잡다한 것들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산소가 21%잖아. 근데 우리가 숨을 쉴 때는 누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하죠. 그쵸? 근데 사람이 요 산소 21%에 맞게 세팅이 된 거야. 그럼 갑자기 산소 농도가 지구에 있는 갑자기 어느 순간 산소 농도가 50으로 바뀐다. 죽어요. 이것보다 낮아져도 죽는데 높아져도 죽습니다. 우리는 산소 21%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도 잠깐 그냥 지나가면서. 그래서 질소랑 산소의 기체로 현재 우리가 되어 있고요. 기권을 보통 어떻게 하냐? 지면에서부터 높이 1000km 정도까지를 기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높이 1000km까지인데 이게 이 공기 성분들이 지구에 달라붙어 있는 이유가 중력 때문이야.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요거는 이것도 잠깐만 너네가 배운 건 아닙니다만 이건 써다 지울게. 중력이라고 하는 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중력을 나타내는 힘 F를 나타내는 식이 G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정리가 돼요. 그럼 G는 상수예요. 결국에 두 개의 물체들 간의 질량의 곱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거리가 멀어지면은 규모가 커지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중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마찬가지야. 지구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력이 점점점 희박해져. 그러다가 딱 인공위성 같은데 우주비행사들은 이제 보면 무중력 상태로 돌아다니잖아. 거기는 지구의 중력이 영향이 거의 없는 곳까지 가는 거고 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력이 희박해지고 그러면 공기 분자를 잡을 수 있는 힘도 점점 어떻게 될 거야? 약해질 거잖아. 공기 분자를 잡을 수 있는 힘도 점점 약해지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의 희박함을 느낄 수 있는 게 히말라야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 산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 그냥 올라가니? 너네가 만약에 히말라야 가고 싶다. 못 갑니다. 히말라야는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왜냐면 건강한 사람이 가야 돼. 산소가 올라가면 희박해. 그래서 히말라야 정말 꼭대기까지 등반을 하려고 한다면 산소통 준비해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높은 지역에 가잖아? 그럼 고산병이라는 병에 걸려. 산소가 숨을 쉬는데 산소가 부족하니까 숨을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그건 거지. 그 숨을 들이마셨는데 산소가 부족해.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산소를 운반하는 게 적혈구라는 세포인데 그 적혈구의 비율이 우리 같은 일반 정상인보다 훨씬 더 적혈구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적혈구가 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산소를 운반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1000km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산소 농도가 희박해지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권의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층상 구조가 나뉘게 돼. 그래서 기권의 층상 구조, 층으로 나누게 되는 층상 구조를 총 4개로 나뉘게 되는데 얘를 나누게 되는 기준이 뭐냐?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 온도 변화.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서 온도가 변화한다는 거고 그 온도가 변화하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또 계속 이어가지고 볼게. 여기에서 기권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크게 봤을 때 세 가지가 존재해. 그러니까 요소들이 많으니까 왜 이렇게 변하는지를 차근차근 조금 봐야겠죠. 먼저 기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태양입니다. 태양이야, 태양. 근데 봐봐,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태양은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태양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러면 태양이랑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점점 뜨거워지지 않겠니? 그쵸? 태양이랑 가까워지면 뜨거워지는 게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를 태양에서 오는 걸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게 있어. 얘가 이제 어떤 거냐? 자, 여름에 자동차, 까만색 자동차 이렇게 근처에 손대면 어떻습니까? 뜨겁죠. 그렇죠. 그 까만색 자동차는 자기가 스스로 열을 내뿜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태양빛을 받아서 뜨겁게 달궈진 까만색 자동차가 주변으로 열을 내뿜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내가 어떤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흡수한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는 거를 이제 또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를 또 느낄 수 있는 게 여름에 해변가나 아니면 아스팔트 근처에 이렇게 손대면 뜨겁잖아. 걔가 뜨거워진 거는 뭐 때문에? 태양 때문에 달궈져서 뜨거워진 거 아니야? 근데 걔도 약간 하나의 난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먼저 가장 커다란 난로가 어디에 달려있냐. 자, 여기가 이제 사람이 서 있는 지면이야. 사람이 서 있는 지면을 기준으로 지면에 난로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지구복사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또 태양에 관한 난로가 하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난로가 양 사이드에 달려있는 거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온도 분포가 어떤 느낌으로 가냐? 요렇게 가게 됩니다. 요건 이해하겠어? 이쪽은 누구랑 가까우니까? 지면과 가까우니까 따뜻한 거야. 올라갈수록 지면과 멀어지니까 차가워지다가 여기서 다시 뜨거워지는 건 뭐 때문에? 태양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해.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냐? 지금으로부터 5억 년 전까지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왜 5억 년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너네 오존층이라는 거 들어봤죠? 뭐 하는 데입니까? 오존층이 뭐 하는 데야? 들어봤다며? 담비 뭐 하는데요? 뭘 지켜주는데? 태양빛을 자외선. 근데 우리가 이제 선크림을 바르잖아. 근데 약간 원리가, 자, 선크림을 바르면 선크림은 어떤 원리야? 자외선 차단을 시켜주는데 그 차단을 어떻게 하는 걸까? 네, 이제 나도 화장품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근데 선크림 도구에 보면은 발랐는데 하얘지는 게 있고 안 하얘지는 거 있잖아. 둘이 작용하는 게 다르거든. 근데 발랐는데 하얘지는 선크림은 태양빛을 튕겨내는 느낌이야. 그렇지 않겠니? 그래서 그렇게 오는 태양빛을 튕겨내는 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데, 오존층은 그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회전초밥 레일이 이렇게 있어. 회전초밥 레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있고 담비가 여기 앉아있는 거야. 내가 앞에서 다 먹어. 진짜 못 먹어. 못 먹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외선이 쭉 오잖아? 오존층이 중간에 자외선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튕겨내는 느낌이 아니라 오존층의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지. 그러면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오존층이 어떻게 되겠어? 뜨겁게 달궈지지 않겠니? 중간에 흡수하니까. 그래서 얘가 오존층 생기기 이전에는 이렇게 됐었을 거고요. 지금은 층상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냐? 지금은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지그재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로축이 높이예요. 세로축이 높이입니다. 그래서 아래층부터 이름을 쓰자면, 아래층에는 이름이 대류권, 그 다음에 올라가는 층의 이름이 성층권, 다시 위의 이름이 중간권이고요. 그 가장 위쪽의 이름이 열권인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가 높이가 한 80km에서 100km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 지금 현재 O2에는 여기가 80km로 잡아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의 높이가 50km. 이거를 시험에 물어보진 않을 거야. 고등학교 1학년에도 안 물어보거든. 근데 대략적인 수치를 내가 알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가 11km까지. 11km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면으로부터 1000km까지가 기권이라며. 근데 우리 꼴랑 어디까지밖에 안 했어? 80km까지밖에 안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10번을 내가 이만큼만 그리지만 실제로 10번이 위쪽에 훨씬 더 많이, 지금 여기에 그린 것보다 10배나 더 많이 위쪽에 10번이 분포가 돼 있다는 거지. 근데 10번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거든? 그리고 하늘이 파란 이유 뭔지 아니? 하늘이 파란색이잖아. 하늘은 왜 파란색일까? 공기 때문에 파란색이야. 공기 때문에 파란색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빛의 산란이라고 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막 이런 거 좀 관심 있어서 막 이제 어디 찾아보든가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하는데, 막 왜 해가 질 때쯤 되면 노을도 막 빨갛게지잖아. 그런 것도 전부 다 이제 빛 때문에 그런 거거든. 빛의 산란이라고 우리가 불러. 그래서 빛이 막 튕겨가지고 가는 거, 물의 색깔이 파란색인 것도 다 마찬가지로 다 빛의 굴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긴 하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하늘을 파랗게 만드는 공기가 점점 희박해져. 그러면은 파랗게 보일 일이 없지 않겠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공기가 점점 없어져서 저 위쪽에 올라가면 10번은 솔직히 우리가 1000km까지 10번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권인지 10번인지 우주인지 기권인지 되게 좀 애매모호한 순간이 옵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이게 나도 이거는 이제 100%는 아니고 어디 지나가다가 들은 거 중에 하나인데, 보통 우리가 우주에 갔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가면 우주에 갔냐고 얘기를 하냐? 우리나라는 100km까지 가면 우주에 갔다고 얘기해. 우리나라는 내가 로켓을 쐈어. 로켓을 쏘면 로켓이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로켓이 101km 찍고 떨어지잖아? 그럼 내 로켓은 우주에 가는 거야.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100km라고 하고 미국이 80km일 거야. 왜 다를까? 단위 체계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는 킬로미터보다는 뭘 더 많이 쓰냐? 마일이라는 단위를 많이 써. 그럼 이제 50마일 하면 80km 정도 되거든. 딱 예쁘게 떨어지잖아. 그래서 각각의 국가마다 조금씩 이렇게 지정하는 게 좀 다르긴 하는데, 그냥 그만큼 10번 쪽이 좀 점점 희박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온도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자, 대륙권의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차가워져. 왜? 지면과 멀어져서 차가워지는 거야. 성층권에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요 성층권에 어떤 게 존재하냐면, 성층권에 아까 잠깐 언급했던 오존층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럼 오존층 중간에서 뭐라니까? 자외선을 흡수할 거 아니야?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여기가 이제 뜨끈하게 데워져 있는 상황. 위쪽 갈수록 뜨거운 거, 위쪽에 자외선이 더 많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더 뜨겁고 여기가 더 차가운 그런 상태. 중간권에는 다시 떨어집니다. 얘도 누구냐? 지면에서 멀어지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10번은 해양이랑 가까워져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나요?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대륙권은 이름에서도 보다시피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대류 현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자, 물이 끓게 되면,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기에 온도 분포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해. 지금 보면은 대륙권은 따뜻한 공기가 아래쪽에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는 어느 쪽에 존재하나요? 위쪽에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따르면 따뜻한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해? 위로 올라가려고 해?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냐? 밀도라는 개념이랑 같이 연결이 돼. 자, 간단하게 설명하고 필기할 건 아니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데, 이 부피분의 질량 가지고 밀도 계산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밀도가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되는 거는, 밀도는 뜨고 가라앉는 정도를 밀도 개념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크면은 아래쪽에 가라앉을 것이고, 밀도가 작으면 위쪽에 뜨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물에 뜨고 가라앉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돌덩어리가 물에 가라앉아? 그럼 돌의 밀도가 물보다 큰 거야. 튜브는 물에 뜨죠? 튜브는 밀도가 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밀도는 단순하게 무겁다 가볍다 개념이 아니야. 왜냐면 커다란 배가 물 위에 뜨잖아. 걔는 분명히 질량이 큰 건 맞는데 밀도는 누구보다
물보다 더 작은 거니까 물 위에 뜰 수 있는 거겠죠. 여기에서 기체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샤를리 법칙에 의해서 부피가 늘어납니다. 분모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굉장히 잘 적용이 된 게 왜 너네 그 외국에 호텔 나가보면은 호텔에서 제일 아쉬운 게 호텔 겨울에 가잖아? 그러면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호텔 방이 좀 추워.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추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겨울에 보일러를 떼죠. 보일러 이렇게 떼고 있으면은 그냥 조금만 있어도 보일러가 따끈따끈하게 밑에서도 데워지잖아. 그러니까 보일러가 어디야? 방의 바닥을 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닥에서 데우면 바닥에 있는 따뜻한 게 위로 쫙 올라오면서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원리인데 그 서양 나가면 어떻게 돼? 걔네들 보일러 안 하고 그냥 뭐 히터나 틀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따뜻한 공기가 계속 위쪽에만 머물러 있어서 아래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까지 데워지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히터는 아래쪽에 있으면 좋습니다. 반대로 에어컨은 위에 있으면 좋아요. 왜? 그래야지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순환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따뜻해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고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이나 전기포트에 물 끓일 때도 밑에서부터 뽀글뽀글 올라오잖아? 그때도 이런 대류현상, 밑에가 뜨거우니까 이런 대류현상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대류현상이 있으면은 이제 공기덩어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괜찮나요? 성층권은 어떻습니까?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잖아. 그럼 얘는 차가운 게 밑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밑에 가 있어. 따뜻한 게 위로 가야 되는데 이미 위에 가 있단 말이야.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층권을 이야기할 때 성층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층권은 안정한 층이다. 성층권에는 오존층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성층권의 특징은 안정한 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갈까? 중간권은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 있고 찬 공기가 위에 있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될까? 공기가 가만히 있겠어? 움직이겠어? 움직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는 얘도 마찬가지로 대류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류현상이 이게 이름이 잠깐만 보시오. 얘가 대류권이잖아. 대류현상 여기만 일어나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야. 대류현상은 이제 골고루 다 중간권에도 일어납니다. 열권의 경우에는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으니까 열권은 또 어떨 거야? 얘는 안정하겠죠. 대류현상이 일어난다는 거는 공기덩어리가 움직인다는 거고 공기덩어리가 움직이면 불안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이랑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기상현상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시 한번 공기덩어리가 움직일 때 혼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물, 수증기랑 같이 움직이면은 기상현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 반대로 중간권에는 여기에는 물이 없어. 그럼 공기덩어리가 움직이긴 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여기는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기상현상이 대표적으로 구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구름은 물이야, 수증기야? 수증기. 조합이는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물과 수증기를 우리가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수증기인데 안 보여. 왜냐? 아니 수증기는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먼지 떠 있죠? 있겠죠? 그렇잖아? 먼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치? 근데 이 먼지가 뭉쳐서 이 구석지에 돌아다니면 그럼 보일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수증기도 수증기 상태는 이게 퍼져 있으니까 안 보이고 얘네가 액체가 돼야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입긴 물어. 물이야 수증기야? 물이야. 눈에 보이면 물이야. 후 불면 입김 나오죠? 물입니다. 그래서 연기류가 아니라 수증기로만 봤을 때는 눈에 보이면은 물이라는 거지. 구름은 물 상태예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 말고 조금 더 멀리 나가보면은 창밖에 보면 어때? 구름이 발밑에 쫙 평평하게 깔려 있거든? 혹시 안 가봤다면 유튜브를 참고하시죠.
유튜브 보면은 해외여행 브이로그 해가지고 창문이 닫겠다 되고 구름 찍은 거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기내가 막 흔들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단거리 갈 때는 그냥 뭐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제주도 간다, 아니면 김포 간다 그러면 대충 날아가 그거는. 근데 막 뭐 미국 아니면 뭐 유럽 이렇게 좀 장거리, 한 동남아 가도 마찬가지일 거야. 4시간 가니까. 그래서 장거리 비행을 할 때는 비행기가 어디까지 날아가냐? 여기서 출발해서 성층권까지 올라갑니다. 왜? 성층권은 안정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처음에 차라고 하잖아.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대륙권을 지날 때 흔들리니까 안전벨트를 차야 돼. 그 다음에 오히려 잘 운행하고 있을 때는 안전벨트 안 차도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안전벨트를 차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저희가 아니 자동차야 안전벨트를 차고 있으면 사고로 방지가 된다지만 비행기가 여기 위에서 이제 상공을 날아가고 있는 데서 사고가 나면은 고작 안전벨트 따위가 지켜주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쪽에 올라가면 안전벨트를 풀어도 되는 이유가, 위쪽에 올라가면 풀어도 되는 이유가 안정한 층에 올라가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이 성층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됩니다.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이 돼서 비행기가 여기까지 가서 날아다녀요. 그럼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이 기상현상이 구름이거든. 쉽게 얘기하면 구름이 이렇게 딱 밑에 깔려 있는 거야. 그리고 자, 수증기가 되면 위로 촥 올라가. 얘가 구름이야. 수증기가 되면 위로 올라가다가 물이 딱 돼버리면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구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위에서 봤을 때 그냥 진짜 뭐 칼로 이렇게 약간 거품 자른 느낌처럼 구름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 그 위쪽으로는 못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 구름이 생긴 게 물이잖아. 이 위쪽으로는 물 수증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올라가면은 다시 무거워져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물 상태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또 수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수증기가 없겠죠. 중간권까지 가봤자 대류현상 공기가 움직이는데 재료에 물이 없으니까 기상현상이 그래서 안 일어나는 거지. 괜찮나요? 자, 아래서부터 대륙권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층이고요. 원래 우리가 보통 만나는 층. 그 다음에 성층권에 가게 되면 성층권은 오존층이 있어서 온도가 올라가고 여기가 비행기 항로로 이용됩니다. 안정하니까. 중간권에 가게 되면은 대류현상은 다시 일어납니다만 물이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고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유성이 여기서 관찰이 됩니다. 유성이 뭘까? 유성이 뭡니까? 지구에 별똥별이 떨어지잖아. 근데 그 별똥별이 공기와 마찰하게 되면은 불이 붙어서 탑니다. 근데 10번은 공기가 별로 없으니까 10번은 공기와 마찰이 별로 안 생겨. 중간권 정도는 와야지 이 별똥별을 태울 정도의 공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쪽에 공기가 그만큼 희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에 가게 되면 여기는 다시 한번 우주랑 경계가 되게 희박해지고 여기에서 오로라가 관찰이 돼요. 오로라. 그러니까 이 오로라는 우리 지역은 관찰할 수 없고요. 저쪽에 극지방 가야지 관찰할 수 있거든. 근데 이 오로라도 10번에서 오로라가 관찰이 되긴 합니다만 굳이 주인을 찾자면 얘는 이제 10번보다는 지구 자기장 외권의 영역 쪽에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건 쓰진 않을 건데 대륙권에서 성층권 사이를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중간권 계면 온도가 가장 낮게 잡히는 상황이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려주면은 좋습니다. 좀 큼직큼직하게 그리면 좋아요. 짧게 그릴 이유가 없거든요. 아마 이거 작년에 우리 그 혼합물 순물질 할 때 공기가 혼합물에 들어가. 그리고 공기가 균일 혼합물 쪽에만 넣었던 것도 한번 기억이 나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구는 질소가 제일 많은 성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름 아래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대류가 일어나는 층은 가, 대륙권과 다, 중간권. 안정한 층은 나, 성층권, 라, 열권이고요. 기상현상은 가에서만 일어납니다. 오존층은 나에서 일어나게 될 거고요. 대륙권,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한 에너지 적게 받기 때문에 디귿으로 갑니다. 성층권, 오존층이니까 니은, 중간권도 디귿으로 가.
그러니까 대륙권이랑 중간권이 둘 다 디귿이 원인이고요. 열권 태양 에너지 직접 가열되는 거 기억으로 갑니다. 대륙권이 수증기 존재하고 기상현상 니은으로 갑니다. 성층권이 리을로 가고요. 중간권 기역으로 가고 열권이 디귿으로 갑니다. T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서 총 4개의 층으로 나누고요. 공기가 있는 층은 대륙권에 싹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끼켜봐야 성층권까지 하면 성층권은 오존이 뭉쳐 있으니까 오존층인 거잖아. 그러니까 대륙권 성층권까지 해서 보통 높이가 한 20km에서 20km, 30km 라인까지라고 보거든요. 20, 30km 라인까지 해가지고 대부분이 다 뭉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낮은 기온이 중간권 계면이야. 중간권 계면까지 가면은 요때가 지금 찍히는 게 대략 봤을 때 한 마이너스 60도, 80도 이 정도까지 내려가나 봐. 그래서 중간권 계면이 가장 낮은 온도가 나타납니다. 괜찮나요? 자, 요쪽 페이지에서 질문할 게 있나요? 없으면은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장 50쪽인데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중등부에 있는 파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고등학교 1학년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거든요. 네, 단어는 조금 찢어져서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 먼저 지구에 복사평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사평형은 이제 먼저 복사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복사라는 거. 복사평형은 여기는 뒤로 한번 넘어가 볼래? 52쪽 한 장만 넘겨봅시다. 52쪽에 가게 되면은 복사평형 실험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것만 한 장만 한 거야? 복사평형 실험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게 그럼 뽑을 필요가 없었네. 한 장만 넘기면 됐었으니까. 요게 이제 어떤 거냐? 자, 이거는 그러니까 까만색 알루미늄 컵을 전등 밑에 딱 이렇게 냅두는 거야. 그럼 뜨겁게 달궈지겠죠? 그쵸? 근데 생각을 해봐. 온도가 무한대로 뜨거워지기만 할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처음에 전등 앞에 냅두면 어떻게 되겠어? 처음엔 온도가 척척척 올라가겠죠? 그쵸? 처음에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뜨겁게 달궈졌으면 더 이상 뜨거워지진 않는 상태가 되거든? 이게 이제 어떤 거냐? 모든 온도를 가진 물체들은 현재 자신의 온도에 맞는 형태로 내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먼저 아마 단어가 요 복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거야. 얘가 카피가 아니에요. 영어로. 얘가 카피를 뜻하는 게 아니라 얘는 영어의 의미로는 레디에이션인 건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범위에 열 파트가 들어가 있죠. 2학년 맞지? 그리고 그 열 파트에서 뭘 배우냐? 열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열을 전달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전도는 내가 뜨거운 거를 직접 이렇게 만져. 뜨거움이 전달되죠? 요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대류 현상이야. 뜨거운 바람이나 뜨거운 액체가 열을 전달하는 거를 대류 현상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복사인데 우리 주변에서 가장 대표적인 복사는 저기 태양 에너지고 아니면은 복사 형태로 열을 전달하는 게 왜 우리가 히터들 보면은 그 선풍기인데 날개 없는 선풍기 모양 히터 뭔지 알죠? 이렇게 키면 빨갛게 달궈지잖아? 그 근처에 되면 바람 안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히터의 종류가 바람이 나오는 히터가 있는데 걔는 빨갛게 달궈지는데 옆에다 손 이렇게 대고 있으면 뜨겁잖아? 걔가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내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사는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보통 우리가 복사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체온제일 때야. 체온제일 때. 적외선 체온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적외선 체온계가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이마에 띡 하면 체온이 재지는 이유가 현재 우리는 전자기파를 내뿜고 있어. 근데 너네가 지금 내가 내뿜는 전자기파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내가 여기 있다고 예를 들면 횃불을 들고 있어. 횃불은 전자기파를 내뿜고 있어. 그건 눈에 보이잖아. 가시광선의 형태라고 해서 눈에 보여. 근데 우리 몸이 내뿜는 전자기파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이거가 현재 적외선의 형태로 전자기파를 내뿜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현재 자신의 온도에 맞는 형태의 전자기파를 내뿜고 있어. 이거를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죠? 그럼 이 알루미늄 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처음에는 에너지가 들어와.
처음에 에너지가 들어가면 에너지가 100이 들어와. 그리고 나는 온도가 지금 낮으니까 한 30만 내뿜는 거야. 그럼 얼마가 남아? 70이 남겠지? 70을 내가 먹어. 그럼 내 온도가 조금 올라가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들어와. 100이 들어와 똑같이. 근데 나는 이번에는 온도가 조금 올라가서 이번에 내가 얼마를 내뿜어? 50을 내뿜습니다. 그럼 50이 남겠죠? 내 온도 어떻게 돼? 또 조금 올라가. 그 다음에 또 100이 들어와. 나는 이번에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이번엔 70을 내뿜어. 아직도 얼마 남아? 30이 남죠? 30을 내가 먹어. 온도가 또 어떻게 돼? 조금 올라가.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은 100이 들어오면은 나도 얼마를 내뿜어? 100을 내뿜는 순간이 온다고. 그러면 내 온도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겠지. 요게 복사평형의 상태입니다. 내가 먹은 에너지랑 내가 뱉은 에너지랑 똑같은 거지. 왜? 너네도 체중이 늘어난 사람? 최근 한 달 사이에? 안 재봤니? 근데 보통은 체중이 갑자기 막 되게 엄청 큰일이 일어나면 늘어나거나 줄지 않고 유지가 되잖아. 체중이 유지가 돼. 체중이 유지가 된다고 쳐. 근데 내가 막 특별하게 뭐 밥을 먹었으면은 칼로리를 섭취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내 체중은 유지가 될까? 아니 일상생활 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그럼 내가 먹은 에너지랑 내가 소모한 에너지가 똑같으면 내 체중이 그대로일 거 아니야. 내가 먹은 게 더 많아. 그럼 어떻게 돼? 살이 찌겠죠. 온도가 올라가게 돼. 내가 뱉는 게 더 많아.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살이 빠지겠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는 거거든.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에너지를 먹어. 그리고 그 먹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지구는 이런 복사 평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태양의 에너지를 주잖아? 그러면은 처음에는 상태가 달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처음에 지금 그래프 보면은 처음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또 꺾이잖아. 그러니까 꺾이기 시작한 순간이 복사평형에 도달한 상태고 이 앞에는 복사평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내가 먹은 게 더 많잖아. 복사평형은 먹은 거랑 뱉은 게 똑같을 때가 복사평형인 거고 이 앞쪽에는 복사평형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도 마찬가지인 게 다시 앞쪽으로 넘어올 겁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잖아. 현재 지구는 태양 앞에 되게 오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복사평형의 상태에 들어갔어.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잖아. 그럼 태양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흡수한 만큼 돌려줍니다. 지금으로 방출하는, 그래서 복사평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거냐면은 지구의 복사평형인데 복사 에너지는 이제 에너지 방출하는 거죠. 현재 지구는요 흡수한 태양 에너지와 그 다음에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똑같은 상태야. 그러면은 지구 내에 있는 에너지의 총합은 어떻습니까?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게 똑같으니까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지구의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고요. 요거를 에너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게 이 내용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어디까지 가냐 이건 수능에까지 연결이 되는 파트야. 지구과학에서 이거를 열수지 평형이라고 멘트가 붙어서 따로 카테고리가 있어. 수능에 무조건 한 문제 출제해내는 카테고리인데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숫자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자, 먼저 태양 에너지가 옵니다. 태양 에너지가 100만큼 오잖아. 이 100%의 태양 에너지가 오면은 이 100%의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몽땅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구에 이제 대기나 구름 같은 애들이 있잖아. 그 다음에 지표면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여름에 까만색 여름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어디가 제일 뜨겁죠? 머리가 뜨겁죠. 근데 내 옆에 머리가 없는 분이 있어. 그거는 머리가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나보다 조금 덜 뜨겁지 않을까? 그치? 왜? 검정색은 에너지를 태양빛을 흡수하잖아. 근데 반짝반짝거린다는 거는 빛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튕겨내는 거야? 튕겨내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반사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표면도 마찬가지야. 우리 지표면도 너네가 이것도 잠깐 빠져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사막이 너네가 생각하는 사막은 되게 뜨거운 지역이라고 인식을 하죠. 그쵸? 근데 우리가 그 지구를 분석을 할 때 사막은 추운 지역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냐면은 사막이 그러니까 동일한 위도 영역대 그러니까 사막이 있는 지역이 자 사막하면 유명한 데가 어디야? 사하라 사막 어딘지 알아?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도 아프리카 북부거든. 자 적도가 되게 뜨거운 지역인 건 알고 있지.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재미로 한번 지구본 같은 거 돌려보잖아. 적도 지역이 제일 뜨거운 지역인데 적도 지역에 사막 없어. 적도 지역에 뭐가 있냐? 아마존 아니면 인도네시아 정글. 그러니까 적도 지역에는 정글이 발달해. 온도도 높은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온도도 되게 높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비도 많이 내리는 지역이야. 사막은 건조한 걸로 결정이 되거든. 근데 이제 사막이 유명한 데가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 북부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또 이제 약간 모래모래한 애들이 어디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아랍권, 중동 요런 쪽이 이제 모래모래 하잖아. 걔네들 위도 라인 따라가자 하잖아. 우리나라랑 별로 차이가 안 나. 위도 라인대가 위도 30도 영역대 있거든요. 옆에 있는 중국만 해도 중국 안쪽 본토로 들어가게 되면 사막 지역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위도 30도 지역인데 요 사막 지역이 되면은 사막이랑 대비가 되는 게 초원이나 숲이거든요. 사막은 동일한 위도에 있는 초원이나 숲에 비해서 온도가 더 낮은 평균 온도가 더 낮은 지역으로 통해. 그러니까 그 낮에는 뜨겁거든. 열을 받으니까 모래가. 근데 밤이 되면 얘가 확 식어. 왜냐면은 모래는 태양빛이 오면 태양빛을 흡수하는 재질이 아니라 주로 반사하는 재질이거든. 태양빛을 흡수하는 거는 이제 풀이나 아니면 이제 숲 이런 애들이 이제 오히려 태양빛을 흡수하는 거여서 밤에 오히려 기온이 별로 안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온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모래 같은 애도 태양빛을 좀 반사하고요. 빙하의 경우에도 색깔이 어때? 하얀색이잖아. 그러니까 빙하는 또 반대되는 게 바다거든요. 바다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빙하는 태양 에너지를 반사를 많이 하는 편이야. 그러면은 지구가 뜨거워져서 빙하가 녹아. 그럼 빙하가 바닷물로 바뀌잖아. 그럼 반사를 조금만 하고 흡수를 더 많이 해. 온도가 더 올라가. 그래서 너네가 지구온난화가 문제라는 거는 들어는 봤잖아. 네, 몇몇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우리가 지구 역사를 봤을 때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한 8에서 10도 정도 높을 때가 있었거든. 공룡 살 때. 근데 뭐 그치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것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집이 만약에 러시아야. 지구온난화가 오면은 좋아. 그렇지 않겠어?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분도 있긴 할 거고요. 어쨌든 100%가 오면은 보통 우리가 여기서 튕겨서 반사되는 거를 한 30% 정도를 잡습니다. 얘가 이제 반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표면에 흡수되는 양을요 얼마나 된다고 보냐? 얘가 이제 지표면에 흡수되는 양을 70%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표면도 흡수가 되는 양을, 그러니까 잠깐만 지표면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구나. 흡수되는 양을 70%라고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누네. 흡수를 70%라고 보는데 이 중에서 50이 땀이고요, 20이 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을 지구 전체 평균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얘가 땅, 여기가 이제 대기와 구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지. 어쨌든 지구가 결국에 먹은 건 얼마야? 100을 다 먹어서 70만 먹었어. 70만 먹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70 먹은 거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70이 방출돼서 나가는 거지. 요게 큰 의미에서 복사 평형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나머지 행성과 다르게 조금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온실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온실효과랑 지구온난화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온실효과는 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가 온실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비닐하우스가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거 온실에 딱 들어가면은 별거 안 했는데 덥거든요, 그렇죠?
온실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온실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밖에보다 물론 뭐 안에 히터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애초에 온실의 기본적인 건 어떤 거냐? 들어오는 온실 같은 경우에가 막 까맣게 만들진 않거든. 어쨌든 약간 투명하거나 반투명하게 만들어서 태양빛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데 나가는 거를 못 나가게 막는 게 온실 효과의 가장 큰 포인트야. 그러니까 요것도 어떤 거냐? 원래 지금 보면 70을 흡수를 했잖아. 이 70을 바로 방출을 해야 돼. 근데 온실 효과가 걸리면은 온실 기체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합니다. 걔네가 어떻게 하냐? 자, 그래서 나가거든요. 나가는 거를 중간에 재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 내가 원래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 다음날 갚아야 돼. 내가 오늘 10,000원 빌렸어. 그래서 오늘 학교에 가자마자 10,000원을 빌리고 집에 가기 전에 10,000원을 갚아야 돼. 내가 집에 갈 때 나는 어때? 돈 차이가 있나? 없죠. 그냥 빈토토리로 가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 오늘 10,000원 빌리고 집에 가기 전, 그러니까 오늘 10,000원 빌리고 이거를 오늘 안 갚아. 다음 주에 갚을 거야. 그 다음에 내일 또 10,000원 빌려. 이것도 오늘 안 갚아. 다음 주에 갚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10,000원을 빌려. 그럼 나 얼마까지 모아? 70,000원까지 모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에 10,000원 빌리고 10,000원 갚아. 그러면 내 통장에 들어있는 게 얼마야? 나는 계속 70,000원이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돈을 빌리고 안 갚았잖아. 그러니까 초반에는 복사평행 유지가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온실기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내가 돈을 빌리고 일주일 안에 갚으니까 어쨌든 내가 이제 굴릴 수 있는 돈이 요만큼 이제 있는 느낌인 거지. 요게 이제 보면은 되게 획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 잘못하면 이제 너네가 부동산 사기꾼이 되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 그 외에 여기도 좀 있나? 이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막 1,000,000원에 뭐 이제 내 집 마련 막 이런 거 있거든. 그게 어떤 거냐? 내가 한 3억을 주고 집을 사. 그리고 2억 8천만 원에 바로 전세를 놔. 나는 결국 2천만 원만 쓰고 이제 최소한의 돈만 쓰고 이렇게 조금씩 해서 집을 자꾸 늘리게 되는 거잖아. 이런 게 이제 갭 투자가 돼가지고 얘가 집값이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한번 막 서울에서 막 부동산 사기 해가지고 원룸 사기 났던 거 다 이런 맥락이긴 하거든. 그거랑 비슷하긴 하는데 어쨌든 온실효과의 기본 포인트는요. 눈행조 온실효과의 기본 포인트는 내가 바로 반납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안에서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평균 기온이 조금 더 높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사 평균의 관점에서는 내가 흡수한 양과 방출한 양이 똑같다는 거고 여기에 온실 효과가 들어가게 되면요 바로 방출하는 게 아니라 한 조금만 갖고 있다가 보낼게. 그러면 일시적으로 내가 안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이 늘어가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평균 기온이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하게 되는 결과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구와 달의 온도 차이가 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야. 지구의 경우에는 온실 효과가 있으니까 온도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고 달의 경우에는 대기가 없잖아. 온실 효과가 없으니까 태양이 떠 있는 순간에는 온도가 쫙쫙 올라가거든요. 근데 태양이 없어지면 온도가 확 떨어지게 되는 일교차가 크게 발생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금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보다 대기가 훨씬 더 빡빡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금성은 평균 기온이 한 300에서 500도 정도로 되게 지구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강한 온실 효과가 유지가 돼서 그런 거고요. 이 온실 효과가 있어야 돼. 온실 효과 없으면 지구 망합니다. 근데 온실 효과가 너무 투머치하게 되는 게 지구 온난화인 거지. 이런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장 큰 규모는 누구냐? 너네 온실효과 지구온난화의 원인, 주범 이런 거 하면 혹시 뭐라고 알고 있어? 이산화탄소라고 알고 있죠, 그쵸? 그게 맞기는 맞아. 근데 이제 질문을 잘 봐야 돼. 온실효과의 지구 전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누구냐? 수증기야. 수증기가 물량으로 온실효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수증기 양의 경우에는 예전이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산화탄소의 양이
인간이 산업혁명을 시작하면서 땅에 있는 화석연료를 뽑아다가 태워 그럼 그 화석연료가 이산화탄소 형태로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높아졌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비율과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 그래프 추이가 비슷해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이산화탄소이다 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게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공대 교양이라고 해서 공대생들이 듣는 그냥 뭐 모든 학생들이 듣는 교양이 아니라 이제 공학적으로 접목한 교양 수업이 있어가지고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전략인가 그런 수업을 이제 들었단 말이지. 네, 거기서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우리가 막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노력을 열심히 해. 근데 결국 중국 안 하면 끝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옆에서 중국이 계속 해오고 있잖아. 그리고 중국은 아마 멈출 생각이 없을 거야. 중국을 규제할 수 있는 나라가 없잖아. 전 세계에서도. 미국도 중국 규제 못하거든. 왜냐면은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공산품들이 다 중국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좀 그런 게 있긴 하다라는 거. 이제 그것도 좀 있고요. 요게 어떤 내용이냐? 50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깊이 있게 들어갈 만한 거를 다 이제 잘라내고 딱 여기만 보는 거여서 요 내용 필기하고요. 필기 다 된 사람은 51쪽을 풀어보기 전에 쉬었다가 풉시다.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필기하고 쉽시다. 이게 초점이 자꾸 나가는 느낌이네. 위험한데. 가능하면은 우리가 필기했던 거 위주로 좀 보고 혹시 몇몇 빠지는 거 정도만 이제 왼쪽 가서 하면은 좋기는 하지. 10번까지 다 해요? 네. 온실체가 아닌 게 뭐예요? 아, 요게 하나 있구나. 산소질소는 아니야, 온실기체가. 산소랑 질소는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는 친구여서 아니고요. 수증기가 온실기체 중에 하나인데 수증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양이 똑같아서 문제는 안 돼. 수증기는 이제 양이 똑같아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는 안 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랑 메테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실기체들을 우리는 어떤 거를 온실기체라고 하냐? 아까 내가 적외선, 자외선 막 이런 것들 얘기를 했잖아. 요게 얘네들이 좀 특이한 게 취향이 있어. 어떤 취향이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에너지의 형태가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의 형태로 나와. 그래서 얘네들은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이 태양 에너지는 그냥 잘 통과시키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에너지가 적외선의 형태로 나가거든. 요것만 먹어.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해서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고 메테인이 조금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이 메테인이 뭐냐? 가축 키우게 되면은 그러니까 소나 돼지를 키워. 소나 돼지가 음식을 먹고 빵구를 낄 거 아니야. 그게 메테인 성분이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가축 키우는 주변의 메테인 농도가 유의미하게 변화가 있는 편이야. 근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뭘 키운다고 하면은 이제 엄청 대규모는 아니지만 약간 미국 스케일 딱 크게 키우고 호주도 쫙 크게 키우고 이런 대규모로 키우는 데서는 메테인 농도가 좀 유의미하게 변하는 게 있어서 이제 그런 거 인간의 가축 키우는 것 때문에 소나 돼지 키우는 것 때문에 메테인 농도도 예전보다 좀 올라간 편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먼저 6번 복사평형 상태에서는 흡수하는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같다. 그리고 복사평형 상태에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전에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지구에 흡수되는 거 70%, 반사되는 거 A가 그러면 30%고요. 지구에서 방출되는 거는 먹은 만큼 뱉어야 되니까 70%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있어. 내가 이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에 나와요. 고등학교 2학년에 나와요. 수능에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 요런 파트가 조금만 어려워지잖아? 그럼 난이도가 학년이 싹싹싹 바뀌어버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깊이 있게 안 하고 그냥 가볍게 겉부분만 싹 풀고 넘어가는 거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으면 이런 거 한번 찾아보면 좋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되고요. 지구에는 온실기체가 있어서 온실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지? 높은 온도, 달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룬다가 될 거고요. 온실기체 아닌 것은 산소와 질소가 온실기체 아니게 빠지게 될 겁니다. 8번에 기억 네? 온실기체. 여기는 온실기체 대기라고 쓰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정확히는 사실 대기 중에 온실기체 성분이기는 해서 이제 뭐 두 개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대기라고 아마 답지에는 대기라고 돼 있을 것 같긴 하는데 대기에 있는 질소는 산소 성분은 또 안 일으키는 거니까 그래서 대기가 있어서 온실기체가 있어서 온실효과가 일어나므로 평균 기온이 높게 잡힌다. 아닌 것은 산소와 질소가 될 겁니다. 온실효과가 약화되는 게 아니라 강화되는 거니까 1번에 X, 2번에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은 이산화탄소량이 올라가서 그래서 지구온난화 나타나는 거 맞고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은 평균 기온이 올라갑니다. 들렸네요. 그렇게 되고 이제 빙하가 녹잖아.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요거는 알고 있지 않아? 투발루 섬이라고 혹시 안 들어봤니? 그래?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이제 보통 그 지구온난화 하면 자꾸 나오는 데거든? 쓰레기섬, 그래? 쓰레기섬인지는 그것까지 모르겠고 하여튼 걔가 잠겨. 섬이 잠긴대. 근데 하여튼 그래서 섬이 잠겨가지고 이제 집이 없어진다 막 이런 걸로 나오는 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또 기억해주면 좋은 게 지구온난화가 되어서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가거든. 근데 반대로 빙하기가 오면은 해수면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반대로 낮아지게 돼. 빙하기가 오면. 그래서 지구의 최근의 빙하기가 신생대 지역에 빙하기가 있었단 말이야. 매머드가 뭡니까? 코끼리 닮은 거. 코끼리인데 자 매머드 이미지를 싹 봐. 매머드가 원래 코끼리는 털이 거의 아니면 만지면 말 같은 느낌이라서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아닌가? 없는 게 맞나? 없다. 그러네. 그냥 다 빡빡 벗겨놓은 거네. 근데 매머드는요 털 달린 코끼리 아니야? 왜 이게 털 달렸을까? 추우니까. 그러니까 매머드는 이제 신생대 후기에 빙하기 시대 때 온 거거든.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의 바다가 해수면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까지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빙하기가 오면 해수면이 낮아지는 영향이 오게 될 거고요. 괜찮나요? 이제 그렇게 되고 자 53쪽에 한번 가볼 건데 53쪽에 이 53쪽에서 막 더하기 빼기 되는 거 있거든요. 53쪽에 왼쪽에 더하기 빼기 되는 게 있는데 잠깐만 저게 일단은 53쪽의 첫 번째 거 지구에 출입하는 복사 에너지 이 부분을 한번 따라가지고 가봅시다. 지금 보면 첫 번째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중 일부가 지구에 도달한다. 이게 이제 얼마냐? 20억 분의 1이 들어옵니다.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중에서 20억 분의 1이 지구에 들어오고요. 그 20억 분의 1이 지구 전체 에너지원의 99.9%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태양이 얼마나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겠죠. 그리고 흡수한 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거가 될 거고 현재 지구의 복사 평형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그럼 이제 위쪽에 기호를 한번 잡아볼까?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얼마야? A, 그러니까 지금 유제 1번은 이게 답에 맞춰 들어가는 거긴 하는데 대기와 지표에서 흡수하는 양은 A가 들어오고 B가 반사됐으니까 A-B라고 나누면 되겠네. 그치?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답안이 첫 번째 링카는 A가 들어오고요. B만큼 반사가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흡수한 양은 A-B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수치가 있니? 잠깐만.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100이라고 했을 때 위쪽에 내가 지금 이제 인쇄한 게 숫자가 안 보여서 위쪽에 좀 볼게. 숫자가 없어요. A, B, C는 그러네. A, B, C만 나오는데 뭘 요구하는 거지? 근데 요거 있잖아. 요거 그 반사하는 거 30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 수치가 고정값이야. 그러니까 수능 보는 친구들 이 수치 외워서 들어가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폭설들의 양을 100이라고 할 때 대기와 지표에 흡수되는 게 70이에요. 반사가 30입니다. 대기와 지표의 흡수잖아. 대기에 20, 지표에 50이야. 그러니까 토탈에서 70이 흡수예요. 그래서 유제 1번은 70이고요. 2번이 30, 방출하는 게 다시 70이 됩니다. 70, 30, 70이에요. 네, 70, 30, 70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 그림에서 A는 B 더하기 C. 아니 A는 B 더하기 C면 나머지는 사실 B는요 A 빼기 C고요. C는요 A 빼기 B고요. 막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않겠어? 네. 다시 그러니까 이제 2번은 뭐냐면은 이게 얘가 A고요. 얘가 A고요. 요게 B고요. 문제에서 요게 이제 C란 말이야. 그래서 A는 B 더하기 C잖아. 그럼 B는요 A 빼기 C고요. C는요 A 빼기 B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야. 밑에 있는 이제 2번은. 근데 이 두 개는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하나만 하면 되잖아. 얘만 하면 되지. 밑에 있는 두 개는 굳이 우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밑에 유제 3번 지구에 흡수되는 거는 기억이 50 더하기 20에서 70이 될 거고요. 50 더하기 20에서 70이 될 거고요. 지금 이게 이제 니은인 겁니다. 그 밑에가 대기와 지표에 의해서 반사되는 양인데 요게 잠깐만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숫자가 100에 막 20이랑 그치? 밑에는 어떤 거냐면은 100% 빼기 여기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게 20%잖아. 그 다음에 지표에 흡수되는 게 50%잖아. 그래서 100 빼기 20 빼기 50을 했더니 나머지가 30이 남죠. 그게 반사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제 3번에 2번은 각각 50과 30%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우주로 방출되는 거는 50 더하기 20에서 70이야. 그러니까 포인트가 대기가 흡수한 거, 지표가 흡수한 거를 따로따로 보겠다는 거지. 여기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게 누구냐? B 파트 잠깐만. A, B, C, D 중에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게 D 보여? D 지표로 방출돼서 내려가는 거 저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열수직 평형이 숫자가 좀 복잡하긴 하는데 결국에 원래 우리가 이 고정된 수치들에서 돌고 있는 거여서 여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거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도 나옵니다. 요게 자 지구를 보면은 지구가 적도 지역이 뜨겁고 그 다음에 북극이나 극지방이 좀 더 많이 온도가 낮잖아? 이제 그건데 요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도 봐봐 낮 12시랑 저녁 5시, 6시랑 언제가 더 뜨거워? 낮 12시가 더 뜨겁잖아. 왜? 해가 내 머리 위에 떠있지. 그치? 이렇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해가 내 머리 위에 떠있는 거 태양의 고도라고 불러. 태양이 내 머리에서 이렇게 내리쬐는 거랑 비스듬하게 내리쬐는 거랑 다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요거 한번 봐봐봐. 내가 손전등을 가지고 손전등을 바로 위에서 내리쬐면은 빛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 손전등을 내가 그러니까 똑같은 손전등인데 똑같은 손전등을 내가 비스듬하게 하면은 어떻게 돼? 더 넓은 범위가 같지 않아? 내가 위에서 내리쬐는 거랑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멀리 하는 거랑 비스듬하게 하면 각도가 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더 넓은 범위를 하는 거잖아.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똑같은데 이거를 위에서 내리쬐게 되면은 좁은 지역에 몰리는 거고 옆으로 비스듬하게 하면 넓은 지역에 나눠서 받게 되는 거거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낮 12시에가 뜨거운 게 태양빛이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가 뜨거운 거지. 저녁이나 새벽에는 이렇게 떨어지니까 더 넓은 지역에 들어가니까 조금 덜 뜨겁게 되는 거지. 요런 과정이 지구에도 들어옵니다. 지구가 평평하지 않죠? 지구가 둥글잖아. 그래서 지구가 요렇게 둥그니까 요렇게 둥근 지구에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태양 에너지가 어떤 느낌으로 들어오냐. 태양 에너지는 들어올 때 이렇게 평행하게 입사합니다. 그러면 각도가 지금 닿는 각도가 보입니까? 얘는 머리에서 바로 내리쬐는 각도가 되는 거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각도가 점점 넓어지는 게 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도 지역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극지방에 가면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점점 더 이제 낮은 에너지 밀도로 들어오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을 했을 때 여기가 저위도고요. 위도가 낮은 지역, 적도 지역. 여기가 고위도야. 우리는 고위도를 쉽게 북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내가 반증짜리만 할 거야. 자, 요게 태양 복사 에너지야. 태양 복사 에너지의 그래프가 요런 현상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이 잠깐만 이렇게 그래프가 꺾일 이유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요게 태양 에너지의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저위도고요. 이쪽은 고위도가 돼요. 적도 지역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북극이나 남극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만큼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가 조금 이제 재미난 게 태양 에너지를 흡수를 했어. 그럼 원래 우리가 지구 전체로 봤을 때 복사 평형이 되려면 흡수한 에너지와 방출한 에너지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각각의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구 복사 에너지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얘가 지구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는 내가 먹은 양이야. 지구 복사 에너지는 내뿜는 양이잖아. 그러면은 요 가운데 있는 요 간극이 보입니까? 이 지역은 먹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많잖아.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남아. 여기를 에너지 과잉이라는 단어 써도 되니? 남는다고. 남는다. 그러니까 교재는 에너지 과잉이라고 돼 있는데 에너지가 한글로 쓸게 남는다. 에너지가 남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으니까 온도가 쫙쫙쫙 올라가겠지. 계속 살이 찐다고. 요쪽은 어떻습니까? 요만큼이 에너지가 부족한 지역이 돼. 얘는 온도가 자꾸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게 되는 거야. 내가 먹은 양보다 운동에서 쓰는 에너지가 만약에 살이 빠지게 되는 거겠지. 지금 여기는 계속 뜨거워지고 여기는 계속 차가워지게 되다가 어느 정도 되다가 그러니까 이 남는 에너지를 이쪽에 전달을 합니다. 누가 하냐? 대기와 해수가 순환을 해요. 대기와 해수가 순환돼서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는 작용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제일 힘든 게 태풍 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태풍이 막 오면 좋아, 안 오면 좋아? 태풍이 안 오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 입장에서 솔직히. 태풍이 안 왔으면 좋겠잖아. 왜냐면 태풍 아닌가? 학원 안 가는 거 좋나? 네. 태풍이 안 오는 게 좋잖아. 그렇잖아. 태풍이 안 와야지 좀 평안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태풍이 자연적으로는 꼭 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해서 적도 지역에서 에너지를 쫙 품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태풍이 안 오잖아? 그러면 오히려 에너지 균형이 안 맞아. 태풍이 주기적으로 와서, 그러니까 태풍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에다 뿌려줘야 돼. 그래서 에너지를 다 뿌리고 나면 태풍이 이제 소멸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에너지를 운반해주는 게 이제 대기와 해수가 운반을 해줘서 이제 부족한 만큼의 이 에너지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위도랑 고위도 간의 에너지 격차가 나긴 합니다만 이 에너지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게 대기와 해수의 순환 때문이다 라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53쪽에 유제 5번까지 좀 풀어볼까? 우리 3쪽에 유제 5번까지 좀 풀어보고요. 시간이 어떻게 되지? 그냥 조금 애매하게 남긴 했으니까 빨리 좀 해봅시다. 유제 5번만 하시면 됩니다. 저것도 농대 필기해요. 맞아. 이거 적어놔야 된다. 이것도 적어야 돼. 노트에. 유제 5번 적고요. 적어놓으세요. 이 내용도 통합과학에 나와. 지금 내가 너네한테 하는 내용이 이거 지금 찍고 있잖아? 이거 여기 이 파트 시험 보는 애 있거든? 걔한테 고스란히 보내주려고 그래. 아까 그 16일에 일찍 보는 독도 가는 학교 거기가 이거 시험 본다고 그래서
그 따로 수업 해주려면은 머리 아프겠네 했다가 그냥 요거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그냥 걔한테 보내주면 하는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중학교예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고등학교 좀 늦게 치죠.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 간대. 중학교 한것 같은데. 이거 하고 뒤에 거 진도 안 나가고 나머지 뒤에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필기 다 된 사람은 뒤쪽에 54쪽부터 56쪽까지 학원에서 풀고 갈 겁니다. 이어서 문제 풀어주시고요. 지산이는 오늘 뭐 내일 와서 풀던가 아니면 집에서 풀어가지고 오던가 내일 학원에 와서 푸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빨리 풀던데 그래가지고 학원에 와서 천천히 풀어도 될 것 같아. 막 너무 지금 막 너무 급하게 안 해도 괜찮거든.